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그 분단 당시의 동서독 교류협력 실태를 소개를 하고, 과연 이 동서독 교류협력 실태로부터 우리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독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예비역대령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자는 이제 예비역대령 그 군인과 독일 문제 이것이 어떤 그 연관을 갖고 있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육사 그 31기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75년대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사에서는 그 독일어 교수를 했는데,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서울대 동문과에 학사 편입을 했고 79년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4년부터 저는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서 이제 국제정치학과 동문학과 석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기스타 그 석사 과정에서 두 개의 그 주전공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zwei Hauptfächer 국제정치학 동문학을 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DAAD 독일 정부 그 장학금인데, 자 이 장학금으로 저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서 이제 국제정치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국방부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 이제 국방부에 있을 때는 군비통제에서 북한 핵문제 담당관을 지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국방정책 담당관을 지냈다. 그리고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독일에서 그 국방무관을 했습니다. 주도 한국대사관, 한 번은 본 96년에서 99년,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대사관이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을 했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 제가 그 예편하기 전까지 이제 그 국방무관으로 지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CTBTO 국제기구, 유엔산하 국제기구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에서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국제협력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통일 그 20여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서 저는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이란 책을 제가 그 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자 유튜브 독일문제연구소 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가 그 통독 30주년인데 이를 맞아서 독일 통일기원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독일 통일에 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 독일문제연구소 이 TV로 들어오면, 독일문제연구소를 치면은 자 여기에 전부 여태까지 했던 그 특강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동서독 교류협력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독일 동서독이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이 과연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동서독이 이 교류협력 관련해서 어떤 협정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이제 분단 당시에 그 분야별로 동서독이 어떤 그 교류협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자 그런데 동서독은 지금 잘 되는데 왜 우리 남북한은 지금 교류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이 관련해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전부 여건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류협력이 과연 우리 한반도 통일에서 어떤 그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지 이런 문제를 차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전승 4개국은 독일을 이처럼 네 등분으로 그 분할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자 영국, 자 미국, 프랑스가 이쪽이 서쪽이고, 자 이쪽이 이제 동쪽 저 소련 점령 지역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베를린도 4등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전승국의 분할은 얄타 협정을 통해서 이제 포츠담 협정에서 확정이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45년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소련 공산주의가 이제 서진을 하면서 자 위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위협을 느낀 그 영국과 미국이 먼저 그 점령 지역을 그 통합하게 되고, 자 2년 뒤에는 프랑스가 여기 조언을 하면서 이 청색 이것이 이제 서독이 되고 이쪽이 동독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이제 서독과 동독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자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독은 이제 소련을 국가 모델한 공산 체제를 수립을 했다. 그러면서 50년대 동서독은 이제 동서냉전 체제에 편입되면서
드디어 이제 동서독 재무장을 서두르게 된다. 자, 이와 같은 얘기는 자, 6.25 전쟁으로 동서냉전이 가열되고, 그 다음에 45년, 그 다음에 48년 그 사이에 동구가 전부 공산화가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소련과 미국은 동독과 서독을 최전방 국가 이 양개 국가를 전부 이제 무장을 서두른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베를린 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동독 주민들이 자 이제 서독으로 전부 탈출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주로 동베를린을 통해서 서베를린을 통해서 이제 서베를린에서 비행기로 전부 탈출하는 서베를린에서 전부 이제 탈출하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 이 서베를린을 전부 봉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다 하는 것이죠. 1960년 8월 13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후르츠초프가 울브리트 합의하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50년대 들어가서는 이제 또 동서독은 완전히 냉전의 영향을 받아서 양체제에 이제 깊숙이 이제 편입돼 있었고, 그러나 62년도에 가서 이제 쿠바 위기가 있었고, 미소 간의 하트라인이 설치되고, 그러면서 동서냉전 와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자,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동서독 간에도 서서히 화해 협력의 이제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63년도에 이제 파쇼샤인 아코멘 통과사적 협정을 동서독이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61년 8월 13일 날 이제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에 서베를린 주민들이 이제 동독 주민들을 찾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 통과사적 협정이 체결되면서 처음으로 서베를린 주민이 동베를린 친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 동방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주역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두 분이다. 예, 윌리 브란트하고 에건 바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폴리틱 하면서 동서독 화해 견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두 개 그 컨셉은 자 접근을 통한 변화다. 반들드히안 네헤룽해서 또 작은 걸음 정책이다. 폴리데 크라이넨 슈리트 해서 한 발 한 발 서서히 디디면서 접근해 가면서 우리가 동독을 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 동질성을 회복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69년부터 이제 서독 내에 이제 큰 정치 지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49년도 아데나우 수상 이후 이제 CDU 정권이 그 다음에 SPD의 3인당 정권으로 바뀐다. 이제 3인당 FDP 자민당과 연정 정부가 이제 출범한다. 69년부터 82년까지 지속된다. 이때 윌리 브란트 이제 수상이 바로 이제 동구 이 소련 이쪽하고도 이제 관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동독하고 관계도 이제 강화한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오스폴리틱을 주창했다. 동방정책. 그러면서 70년부터 이제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자 이제 서독은 이제 우호 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70년 초에 7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동독 사통당 서기장 에리 호네카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양독 관계는 이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브란 같은 경우는 자 동서독 이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것이 이제 이분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였고 그 다음에 에릭 호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독을 자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독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조약을 72년 12월 21일 날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 따르면은 이제 동서독이 각자 자 서독은 동독, 동독은 서독 이 국가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 대한국 간의 관계를 자 내독 간의 특수관계다. Sonderstatus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독의 동서독은 국제 무대에서 어느 일방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서독은 자 독일 하면 우리다. 동독 쟤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 이 기본 합의서에서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keine der beiden Staaten kann der anderen international vertreten.
자, 절대로 자 서독이 예컨대 동독을 국제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 이게 단독 대표권. 알라인 페트리스 안슈프루 이거를 이제 완전 포기하고 그 당시에 또 계속 지속해왔던 할슈타인 독트린. 그러니까 자 이제 동독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너들 이제 외교가에서 예컨대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하고는 우리 서독은 이제 외교에 출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할슈타인 독트린인데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부 포기하는 그런 효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본 합의서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관계가 아니다. 이제 동서독 관계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대한민국과 무슨 뭐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그 국가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급 교환이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 슈테니게 페트레둥 in Bonn, in Ostberlin. 그래서 서독 그 상주 대표부는 오스베린에 그리고 동독 상주 대표부는 이제 본에 그렇게 설치를 했다 하는 것이고 또 동서독은 이제 74년 9월달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동서독 관계는 획기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이제 서독 주민이 동독 방문객이 200만밖에 안 됐는데, 그러나 그 이듬해 기본적 체결 이후 이듬해 이제 73년도에는 무려 800만으로 늘어났다. 4배로 뛰었다는 거지. 전화 통화도 70년대는 70만이었는데 자 점차 늘어나서 1980도에 이르면은 연 2,300만 회수를 이제 기록했다. 그리고 서독의 TV는 전 동독 지역에서 이제 시청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 제외하고 예컨대 드레스덴, 메클렌버그 포포먼 자 북쪽 지역 이쪽을 좀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서독 TV를 그 시청 가능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이제 동독은 자 68개국과 그 추가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고, 그러나 이 잘 나가던 그 동서독 그 관계가 긴토 기욤 그 간첩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에 이분이 이제 긴토 기욤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슈타지 요원 소련 KGB와 같은 그 슈타지 요원이었고, 그 다음에 엠파와 나셔널 훅스아미에 해서 동독 인민군 장교 출신인데 1956년도에 이제 서독으로 그 위장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SPD에 가입을 하고 3인당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당 내에서 이제 아주 그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계속 입지를 쌓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도에 이제 수상실 근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상 그 일정 담당을 했다. 이제 윌리 브란트 일정 담당을 했다. 이제 그러다가 74년도 4월 달에 이제 이 사람이 간첩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서독의 그 정보기관은 이미 1956년부터 이 긴토 기욤이 간첩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56년도에 그 당시에 이 긴토 기욤이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이제 글릭부이츠 스와이튼만 해서 슈타지에서 축전이 갑니다. 스와이튼만 두 번째 세컨 젠틀맨 생일 축하 뭐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이 사람 아들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출처를 쭉 보니까 슈타지다 해서 이게 계속 그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분데스am Verfassungsschutz 이제 헌법 보호청, 그다음 BND, Bundesnachrichtenwesen. 여기서 전부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그러니까 56년부터 74년까지 무려 10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떤 그 행동을 하는가를 계속 그 주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 70년대 수상실 근무 들어갔을 때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윌리 브란트가 잘 보고 계속 쓰겠다 하니까 그럼 해봐라 했는데 결국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큰 그 타격을 입었고, 이제 동독은 브란트 실각이 아니라 그로서 판네 대형 참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80년대 들어서 다시 정권이 바뀝니다. 82년부터 이제 3인당 그 정권이 CDCS로 다시 바뀌는데, 이때 그 수상이 바로 헬무트 콜 여기 나오는 이분이고, 그러나 이 헬무트 콜은 그 당시에 그 대동독 정책 이거를 기조를 계속 지속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그 두 차례 거친 오일 쇼크 이후에 동독 경제가 이제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83년도, 84년도에 이제 서독으로부터 어떤 차관 이거를 지금 갈망하고 있었고, 자, 이 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요 사진에 나오는 프란츠 조세프 슈트라우스, 이 사람이 그 바이언 주지사였고 CSU 당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차관 그 공유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3년도 그 동독 경제 상황은 아주 그 극도로 나빠서 완전히 대외 그 불능 지불 상태에 빠질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게 대서방 외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매년 이제 55에서 60억 마르크 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는 매년 동독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하고 그 액수가 일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외환 그 위기가 고조가 됐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소련이 잘 도와줬는데 우정가로 뭐 석유도 제공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련이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들어선 이래로 계속 이제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자, 여기 대해서 소련도 이제 더 이상 그 동국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이제 상실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련으로부터 지원도 이제 기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는데, 여기 있는 이 프란츠 조세프 슈트라우스, 이분이 이제 그 역할을 해서 결국은 약 한 2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독 정부는 어떻게 그 반응을 하냐면, 자, 이와 같은 그 서독 정부의 호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하고, 동독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리액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독 주민들도 그 당시에 이제 난 도대체 그 재수없으면 못 살겠다, 서독으로 완전히 영구 이주를 하겠다, 만약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허락을 했는데, 근데 허락하는 그 이제 숫자가 83년도에는 7,729명에 그 국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듬해 84년도에는 무려 3만 1,000명까지 이제 확대했다는 거죠. 자, 너도 가고 싶으면 가라. 아주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7년도에는 그 당시 이제 호네카가 그 서독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86년도에는 이제 서독의 자 루이스, 그 다음에 아이젠히트슈타트 동독의 이 두 개 도시가 최초로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교리 협력 관련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통일부 독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래서 49년도에 아데나우 수상 출범할 때는 이제 분데스민스테리엄 für Gesamtdeutsche Frage에서 전체 독일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처다. 전 독일 문제성,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부처에서 하는 일은 독일 통일을 준비를 하고, 자, 통일 얘기를 꺼내서 통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독일 국경 그 위의 요인이 어떤가 여기 대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팽창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스파이가 있는가, 뭐 이런 어떤 반공 이런 위주의 통일 뭐 이런 위주의 그런 굵직한 테마들로 전부 해서 전승 4개국들에 의해서 좀 눈초리를 이제 받았다. 게잠도이치 하면은 전체 독일 동서독 아우르는 막 이러니까 얘들이 뭐 다시 또 무슨 통일을 하려고 강제로 전부 분할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은 해서 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 이것을 이제 69년도에 이제 그 부처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분데스민스테리엄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해서, 자, 내독 관계성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통째도 안 꺼내고, 분단 관리, 어떻게 동서독 그 분단 관리할 건가, 그 다음에 이산가족 그 결합하는 문제, 인적 교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도적인 지원을, 동독 교류를 어떻게 지원하지,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카우프에서, 자, 정치범, 동독 정치범을 이제 석방하는 문제. 그다음 돈으로 사온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 63년부터 89년까지 약 한 3만 3천여 명의 그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 정부는 34억 마르크를 지불하고, 동독 정부에 지불을 하고 전부 사왔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89년도 이제 완전히 무혈 평화혁명 시위가 고조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NB, 자, 이것은 내독관세, 이것은
다른 이제 그 간슬람 수상실, 그 다음에 분데스 이는미니스테리움 내무부, 아우스베티삼 해서 외교부, 자, 이 세 개 부처와 함께 통독 과정을 그 전혀 그 문제점 없게 그야말로 라이빙슬로우스 전혀 마찰 없이 모든 것을 그 진행하는 그 핵심 부서로 작용을 했다. 기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나서 이제 91년 1월 1일부로 분데스민스테르베 이너도이체 베치응 BMB 이거는 전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통일되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해체가 되고 대신에 이제 동독 5개주를 담당하는 어떤 이런 특명관, 베아프트락터 대 분데스레기랑 피어티 노이언 분데스랜다 해서 신연방조 특명관을 이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 BNB에서 해왔던 모든 일들, 이거를 이제 분데스민스테리움 데스 인원에서 내무성에다가 전부 이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관에서 어떤 그 협정을 체결했는가. 자, 69년 이래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계속 협정 체결을 시작하는데, 우편협정 71년, 국경통과 트란sit 압코멘 71년, 교통협정, 기본조약, 보건협정, 우편통신협정 이런 것들을 전부 70년초에 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수의학협력, 문화협정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가서 더 통일 바로 직전에 통화경제사회연합, 그 다음에 이 통일조약 이런 것들을 이제 동서독 간에 전부 했다. 자, 여기서 일일이 전부 다 이제 다른 조약 이거는 뭐 협정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자, 이제 기본조약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자, 이것은 72년 12월 21일 날 이제 점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비준은 73년도에 했다. 그리고 발효도 이제 6월 21일 날 발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년 뒤에 이제 우리가 92년도에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남북한이 서명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국회로부터 그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 우리가 굉장히 아규를 했는데, 자, 동서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그 비준을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비준 주체는 자, 분데스탁이다. 분데스라시 아니고 분데스탁이다. 분데스탁. 독일에는 의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데스탁. 그리고 분데스랏 이것은 이제 페더럴 카운슬에서 연방 이사회다. 그러니까 16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6개 주의 이해가 연방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데스랏이다. 그러니까 분데스랏 조금 이따 얘기대로 이제 여기 분데스랏은 동서 기본조약 이거를 부인을 했습니다.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준이 안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 자, 비준 자체는 비준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분데스탁이다. 여기서 73년도에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서명자는 이제 에건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얘기 3인당의 그 당시 이 사람 그 직책은 슈타세게데 인분데스 칸슬러암트에서 수상실 차관이다. 동독에서는 미헬 콜, 슈타세게데반 미니스터랏. 그래서 예, 국가 평의에 이 사람도 차관이다. 미헬 콜. 두 사람 간에 했고. 그 다음에 자, 요 이제 카리카처 요 속에 이제 윌리 브란트, 그 다음에 에건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자, 그 장벽 밑에 그룬터 페트락해서 그룬트페트락해서 기본조약이다. 기본조약이라는 이러한 그 꽃이 지금 장벽 밑에서 꽃이 피고 있고, 자,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네. 이제 그런 건데, 뭐라 그러나, 크랍사나 스타칸 보철렘, 왜데 알러 마원 슈프랭엔, 자, 브란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를린, 자, 이것이 이 꽃이, 지금 뿌리가 점차 깊어지고 해서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붕괴가 되고 동서독 간의 그 분단이 종식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춧돌을 바로 우리 그룬틀라겐 페트락 동서독 기본조약이 할 것이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죠. 자, 동서독 기본조약은 뭐 10개 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뭐 전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4조에서 국제적으로 쌍방 대표 금지다.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내의 문제 쌍방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 7조에서는 자, 경제, 과학, 우편, 방송, 문화, 스포츠 분야, 이런 분야에서 우리 동서독이 이제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상주 대표부를 이제 본과 오스베를린에 설치한다.
자, 그러나 이 동서 기본 조약에는 몰수 재산 처리 관련 원칙. 자, 이거는 이제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자, 분할이 되고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소련 군정 하에서 이제 많은 그 업체들이나 이제 토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몰수가 됐는데 사유재산이 몰수가 됐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기본조약에 담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고 그 당시에 그 3인당에서 자 이것을 서명을 했지만 그다 야당으로 있던 CDC수에서는 이 반대를 했습니다. 동서도 기본조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많다. 평화적 유보 조건 관련해서 자 이것이 이제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베일린 지위 여기에 대한 전승 사개국의 어떤 이런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도 하나도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CDC수의 비판의 그 요지는 자, 우리 독일 문제가 우리 순수 동서동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깊이 그 국제 문제화 된 거다. 그러니까 분할서부터 이제 통일로 이어지기까지 전승 사개국의 권한과 책임이 전부 있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그 팩터들을 고려 안 하냐 지금 동서도 기본조약에는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동서도 기본조약은 동서독의 그 공존, 협력 이런 것들을 그 제도화하는 그 기본들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따르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동서동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독일 내 두 개 국가가 실제로 그 존재하는 거 이건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독은 외국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대로 서독은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이제 단독 대표권, 할슈타인 독트린 이런 걸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분데스라트 연방이사회에서는 이제 인정을 안 했다 이 기본조약을. 그리고 분데스탁에서는 이제 비준을 하고 법으로 의결을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 분데스탁에서는 오케이. 분데스라트에서는 예컨대 9,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 조정의 Vermittlungsausschuss 여기서는 이제 16명의 분데스탁 그 의원들, 그 다음에 16명의 대표자로 구성된 분데스라트 이 32명이 모여서 자, 이 기본조약 과연 비준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전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조정위로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완전히 그 비준하는데 이제 어느 걸림돌도 없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비준 절차를 밟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3년도 그 7월 31일날 연방헌법재판소 여기서는 분데스회파승스결이 여기서는 이제 기본조약 이것은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분야별로 그러면 동서독이 어떤 그 교류 협력을 해왔는가 소개를 드리면 먼저 정상회담은 4차례에 걸쳐서 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최초 그 윌리 브란트 저건 윌리 슈톱 총리 간에 2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쪽 헬무 콜 해리 호네카 81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자 호네카가 서독을 방문해서 헬무 콜과 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합의된 내용도 뭐 별 볼일 없었다. 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경제 분야에서는 자 점령 당시에도 이미 저 인터소넌 한들에서 교육을 했었고, 그러나 본격적인 동서독 간의 그 교역은 자 51년도에 그 체결한 동서교육협정에 저 근거로 이제 저 경제 교류를 해왔다, 교역을 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양독중앙은행에다가 그다음에 청산 계정을 서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서독 1마르크, 동독 1마르크 전부 똑같다고 치고 그다음에 청산 단위를 저 페아레히누사이나이트 이거를 전부 똑같이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교역 규모가 1950년대는 이제 8억 마르크, 그러나 88년도에는 이제 160억 마르크로 뛰었다. 약 한 20배 정도 뛰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주요 교역품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건 주로 화공제품이나 전자제품, 공작기계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거는 이제 비금속, 이용유, 농산물 뭐 이런 성격이다. 그래서 양독 교역이 각국의 그 대외 교역에 차지하는 그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서독의 경우는 동독과의 그 교역이 5.1%밖에 안 되고,
그러나 동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높다. 9.4%.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교육 외에도 소독 정부와 소독 주민들은 동독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금액을 지불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독 친지들 찾을 때 도로 이용료를 하면은 도로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비자 신청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강제 그 환전금, 스방숭타우시, 그러니까 1인당 예컨대 들어갈 때 25마르크를 1대1로 전부 교환을 했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 이제 통행료, 도로 이용료, 그리고 정치범 석방,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카우, 자 이런 것들로 해서 동독 정부에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이제 서독 연방은행에서 저기 통계인데, 서독이 분단 당시에 동독에 그 지불했던 그 재정 지원 총액은 약 한 900억 마르크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한 700억 마르크가 개인과 교회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정부다. 이런 보도를 했고. 그래서 양독 경제 교류의 그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면 서독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반면에 이제 동독 입장에서는 대단히 컸다. 그러니까 서독으로부터 물자가 공급되면서 이것이 동독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리고,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통일이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양독 교육을 통해서 동독의 경제가 서독에 완전히 그 예속되는 종속되는 막 그런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자 경제적 의미가 서독한테 뭐 미미했다 이거는 숫자로 나타난 그 통계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엄청났다. 이제 독일 통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자 von der Politik der Stärke zum Wandel durch Handel, 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데나워 대 폴리티 대 슈테르게, 자 힘의 우위 정책,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된다. 뭐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완들 durch Annäherung, 아까 저 SPD 정부가 오스 폴리틱 하면서 그런 컨셉으로 접근했다고 그러는데, 접근을 통한 변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접근을 통한 변화가 아니고 지금은 완들 durch Handel, 교역을 통한 변화다. 그러니까 지금 51년 이래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양독 간의 그 경제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더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은 동독 경제가 이제 서독에 예속되게 만들고 음적 달싹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전략이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사후에. 그 다음에 인적 교류 관련해서 자 분단 초기부터 동서독은 왕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내덕 국경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제 점령 당시에 소련군 점령 그 왼쪽 서쪽 경계선이다.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파세가죠. 자 이런 게 있으면 전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독 주민이 동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페소널 아우스바이스, 자 신분증 보여주고, 그 다음엔 내가 동독 어느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어떤 이런 비자, 체류 허가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보여주면 이제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 이제 52년도에 동독 강요 회의에서 자 이거 성서독 국경을 완전히 그 차단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동독 주민들이 자 서쪽으로 못 오고 전부 이제 동베를린으로 들어가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고 서베를린에서 이제 서쪽으로 튀었다. 그래서 61년 8월 13일 날 서베를린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전부 장벽을 구축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인적 교류 관련해서 53년 이래 이제 연금 수령자들이 동독 경우에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독 방문이 가능했다. 53년부터 이미 가능했다. 그런 얘기고. 자, 베를린 장벽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제한됐었지만은,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자, 파세어 샤인아쿠멘 63년도 통과 사전 협정이 그 체결된 이후에 자, 서베를린 주민들이 동베를린을 자유롭게 그 여행할 수 있었다. 자, 64년도 동독은 자 이제 좀 더 그 완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주간의 그 소독 체류를 거의 허용하게 되고, 또 이 서독 같은 경우에 동독의 부모 형제를 둔 서독인은 연 1회 4주간 방문을 이제 허용한다. 서독 입장에서는 계속 많이 보내고 싶은데 이제 동독 입장에서 그렇게 제한을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독 정부는 또 이 열악한 그 외환 사정 때문에
자, 항상 그 핫 커런시 그 이제 무슨 뭐 서독 마르크나 저 달러를 그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자 그 외환 소지 이걸 엄격히 제한을 했다. 최초는 70마르크 1대1로 바꿔서 자, 이거 가게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30마르크로 줄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독 정부는 이와 같은 그 동독 방문자들의 경제적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오는 동독 여행객들한테 환영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87년까지 자, 30마르크를 2회에 걸쳐서 주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1회 100마르크로 지원했다. 통일 직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고, 만약에 동독 여행객이 이제 서독에서 무슨 뭐 여기서 병고를 당하거나 하면은 예컨대 사망을 하거나 하면은 뭐 장례비도 지원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강제 환전 제도를 도입했다. 그 얘기는 이제 동독 64년부터 그 얘기는 이제 동독 방문한 모든 서독 주민들한테 자, 일대 한 명당 그 25마르크, 자, 서독 25마르크를 동독 25마르크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그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동독 입국할 때는 반드시 그 비자가 필요하다. 6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자 신청금을 이제 그 챙겼다 하는 거죠. 그다음 72년도 그 기본합세 체결 이후에 서베일린 주민들의 영적이 크게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했다. 그 다음에 동독인들도 상대적으로 서독 방문이 많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84년도 이제 서독 정부가 그 동독에 그 어떤 20억 군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독 정부는 훨씬 그 인적 교류 그 여러 가지 그 제한 조치를 또 확대를 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친척뿐만 아니고 지인들까지도 자, 이제 동독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딱 이제 30일만 무슨 뭐 허용하는 게 아니고 2달까지 허용하면서 야, 너들 서독 가라. 이렇게 이제 전부 확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6년도 이제 2년 뒤에는 자, 이제 젊은 층까지 그 여행객들 확대를 하고 긴급 가사 사유가 있으면 이제 서독 방문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6년도 그 연간 서독 방문객이 약 한 140여만 명에 달했고, 그 다음에 87년에서 89년도 요 사이에는 동독 주민들의 그 서독 방문객이 연평균 200여만 명에 달했고, 그 다음에 서독 주민들이 동독 방문객은 약 한 550만 명에 달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국경 통제가 사라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교통하고 교류 그 협력인데, 교통 그 교류 협력 보면은 자, 70년도 초에 이제 국경 통과가 트란sit.com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 현재 이쪽에서 서베일린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서베일린으로 들어가는 거, 자, 이쪽에서 서베일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트란sit.com에서 전부 다 조율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이런 그 협정 이후에, 교통협정 이후에 이제 많은 분야에서 교류 협정이 정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거래 무슨 뭐 다른 이런 전 그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정진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분단 당시에 이제 교통 관련해서 이 인프라 닦는데 무슨 뭐 많은 그 비용을 쏟아부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전부 반대라고 했는데, 그러나 통일 이후에 우리가 쭉 살펴봤더니 자, 이 도로 닦고 뭐 이런 것들이 자, 건설 비용 뭐 이런 것들도 크고, 그 다음에 건설 기간 이런 것들도 길고 하기 때문에 자, 통일 이후에 지켜봤더니 그 동독 지역에 대한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 투자, 이거는 완전히 그 동독 지역 재건을 앞당기는 그런 선행 투자 성격을 갖는다. 이런 그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편 통신도 자, 이거는 분단 직후부터 전부 가능했다. 그러니까 김동명이가 45년도에 예컨대 무슨 동독에 우리 저 친척들한테 편지 보냈다 하면 전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포를 보냈다 하면 전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76년도에 자, 우편통신협정 체결하고 나서는 훨씬 더 이제 상태들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통일 직전까지 보면은
동서독 전 지역에서 직통 전화 연결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 스포츠 교류도 이제 활발했고, 그래서 64년까지, 56년부터 64년까지는 이제 단일팀을 파견했다. 그래서 56년도 그 이탈리아 코티나 탄페츠오 여기 동계올림픽, 그다음 멜번, 60년 로마 올림픽, 64년 도쿄 올림픽까지는 이제 동서독 단일팀을 출전을 시켰고, 자, 그 당시 이와 같은 그 오륜기가 들어간 국기를 이제 들고 들어갔다는 거죠. 68년부터는 이제 멕시코 올림픽부터는 개별적으로 출전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IOC가 동독의 NOC를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분리 출전했다. 자매 교류도 아까 얘기대로 이제 80년 중반부터 동서독 도시 간의 자매 교련이 맺어졌고, 그 다음에 89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62개 그 동서독 도시가 서로 자매 교련을 맺었고, 그 다음에 약 한 700여 개의 서독 도시들이 자매 교련을 맺길 희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 교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동독은 헌법상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50년에서 60년대 그 사이에 이제 사통당, 사회주의 통일당, 동독 공산당은 교회 탈퇴 운동을 장려하고 그 교회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 간의 교회 단체를 이제 분리하고, 동독 교회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그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70년대 초에 호네크 집권 이후에는 교회 세력에 대한 탄압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그때 강조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내에서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kirche im Sozialismus 이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너희들 활동을 하되 대신 사회주의 한다는 이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한 거죠. 그래서 신교 연합 단체인 독일 신교 연합회 에반게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 여기서는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매 2년마다 이제 종교 대회라는 걸 했다. 동서독 왔다 갔다 하면서 키르헨탁 해서 자 6차 그 키르헨탁이 라입지히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다. 동독에 개최된 그 키르헨탁이 바로 54년도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방송 교류인데, 자 50년대에 이제 서독 내에서 동독 언론들은 자 자유롭게 취재하면서 동독 서독 언론들과 똑같은 여건 하에서 이제 취재 활동을 했는데, 동독 내 서독 언론인들은 상대적으로 보도 활동에 큰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71년도 이제 기본 합의서 그 기본 조약 체결 이후에 이제 이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해졌고, 그 다음에 73, 74년 이 사이에는 동독은 약 28개 서독 언론기관에 대해서 특파원들이 그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내렸고, 그 다음에 서독 정부는 6명의 동독 특파원에 대해서 이제 주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독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론 접할 통해서 모든 그 이 주민들의 정치의 의사 형성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동독은 방송의 기능 이 자체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간다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제약이 많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1975년 그 CSE Conference for Security Cooperation Europe에서 헬싱키 파이널 액트 여기에 이제 동서 진영 간의 언론인 활동 조건 개선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Improvement Working Conditions for Journalists에서 자 예컨대 동서독 전부 다 여기다 합의를 했는데, 자 비자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고, 저널리스트의 그 기자들의 그 다음에 기자가 마음대로 체류할 수 있고, 취재 활동 자유화할 수 있고, 또 취재원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소통할 수 있고, 또 취재 장비를 들여오는 문제, 영상 뭐 취재물 그 처리하는 문제, 이런 거 있어서 전부 다 그 자유를 허용하라고 지금 CSE 헬싱키 파이널 액트에 이와 같이 전부 합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독도 저 합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독 간의 이 방송이 대단히 그 중요했다 하는 건데, 예, 전파 매체에서 완전히 동서독 국경을 뛰어넘은 그런 어떤 소통 역할을 했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자 집에 가면 동독 TV나 라디오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전부 채널을 서독 TV로 라디오 돌렸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동독 주민들은 외부 그 세계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이 전부 정통했고, 그래서 동독 공산체제 이거는 자 우리가 동독의 그 미래가 아니고, 그래서 동독 주민은 항상 그 서독 사회를 동경하면서
동독 체제로부터 스스로 그 해방되길 희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서독방소의 그 전파는 동독 주민의 체제 이탈을 그 가속화시키고 또 독일 통일 촉발 요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동서독 교류 협력의 그 실태고, 자, 그런데 자, 우리도 우리 남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서독과 같은 그런 화해, 협력, 교류 뭐 이런 걸 시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선시안 팔러스나 노무의 포용 정책, 또 지금 현 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평화 지향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동서독, 그 서독의 그 당시 그 서독의 그 빌리 브란트 오스폴리티카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과연 지금 저쪽은 잘 되는데 우리 쪽은 왜 지금 잘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지금 한번 짚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지금 짚기 위해서는 먼저 그럼 도대체 분단 그 배경이 달라서 그런가 하는 분단 배경, 그 다음에 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이런 정치적인 노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독과 그 북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여건들을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로부터 이제 교훈을 끌어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지난번 다 말씀드린 게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동서독 그 분할은 이제 나치 만행으로 해서 전선 사격에 의해서 분할이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 남북한 3.8서 분할은, 자, 우리는 뭐 나치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35년간 일본 식민 통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본 패망 이후에 미소가 일방적으로 일본군의 그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자, 3.8선을 긋고 그때부터 그 점령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소 제국주의의 그 희생물로 분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단 과정을 살펴보면은 동서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동서냉전이 가열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영국이 점령 지역을 통합하고 2년 뒤에 프랑스가 조인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동서독으로 발전을 했다, 그런 얘기고, 자, 내내 동서냉전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 이 동서독은 양 진영에 편입이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토, 바샤 팩, 그 다음에 이쪽은 코메콘, 저쪽은 뭐 EC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양진영이 편입했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이 종식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한 같은 분단의 경우는 사실은 그 유엔, 사실상 미국인데, 자, 이제 국제사회는 야, 남북한 니들 통일해라. 그러니까 43년도 카이로 선언에서도 저 미영중 삼국 그 정상들은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해서 자유독립국가를 전부 언젠가 시켜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47년도 11월 14일 날 유엔에서는 남북한 자유총선에서 독립정부 구성해라. 그러니까 국제사회 자체가 독일은 전부 다 이제 이 독립을 독립을 그 반대를 했는데, 독립정부 구성하는 걸 반대했지만 우리 남북한의 경우는 국제사회는 전부 이런 것들을 권유하고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큰 차이다, 독일하고 우리가. 그러나 그 당시에 소련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유엔의 결의안을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그 북한의 활동 이런 것들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북조선의 이제 스탈린과 김일성이 이제 독자적인 그런 어떤 공산국가를 건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 남북 자유총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48년 5월 10일 날 이제 선거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건국을 했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남북 분단은 첫째로 스탈린과 그 김일성 해체에 따른 거라. 그래서 냉전, 동서 냉전 산물 성격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남북 정치 세력들이 사실은 그 당시 아무리 스탈린이 뒤에서 사주를 한다 해도
자, 김일성이 제대로 된 꼭두각시가 아닌 제대로 된 그 민족 지도자라면은 자, 이거는 뭐 외세의 어떤 이런 간섭 없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독립정부를 해야 되겠다. 끝까지 갔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해방 공간에서 그 당시에 우리 남북 정치 지도자들은 아주 그 이념으로 극도의 그 분열 양상을 보였었다. 그러면서 통일 역량 이런 것들도 엄청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남북 분단 자체는 사실은 민족 내부 문제 성격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 1보다는 남북 분단 2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70년 넘게 분단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구소련이 반대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 그 입김 때문에 이건 분단이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서 좀 성격에서 찾아야 된다.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남북 분단은 이제 6.25 남침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북한으로부터의 그 프로보케이션에 의해서 더 고착화되고 지금 70년 넘게 남북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건데 통일 과정에서 그럼 교류협력은 독일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왔냐? 지금 현재 이거 보면은 가운데 지금 현재 자, 이 윌리 브란트 때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69년부터 70년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갑자기 교류협력이 나왔냐?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아데나워 없이는 오스폴리틱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이거 정반합, 해결의 정반합에 의한 그 발전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윌리 브란트, 이 코노라드 아데나워 수장의 힘의 정치 폴리티슈테르케, 베스빈등 폴리틱 이런 걸 통해서 동서독 간의 국력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나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윌리 브란트가 이제 안티테제로 이제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제도화하고 화해협력 이런 거를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또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은 헬무트 콜이 이제 그 도처럼 폴리시 컨티뉴이티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대동독 정책의 이제 계속성, 지속성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독일 통일을 인용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자, 예컨대 이제 좌파 정부 들어섰다 하면은 맨날 그 독일 인용하는 사례가 이 사람 얘기만 해요. 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티 이게 화해협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답으로 치면 3분의 1밖에 30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독일도 여기도 이분도 3분의 1, 이분도 3분의 1, 이분도 3분의 1 그런 역할을 전부 했다. 그러니까 전부 합작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류협력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대로 아데나워 없이는 윌리 브란트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아데나워 같은 그런 그 정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과 그 박정희 정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현 체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굳건한 그 한미 그 안보 동맹 이걸 통해서 자,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건설하면서 산업 근대화 기반도 구축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은 충분히 그 아데나워 수상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윌리 브란트하고 3인당하고 비슷한 정부가 바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전부 그 북한 갔을 때 이제 맺은 공동선언도, 6.15 공동선언, 14, 판문점, 평양선언까지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향했던 그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스나 포용정책, 통일지향정책, 이런 것들이 윌리 브란트 오스폴리틱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형태의 교류 협력이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종전선언하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하자. 이러한 그 아주 화려한 내용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오스폴리틱, 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 컨셉과 유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했고 인적 완화도 했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뭐 이런 분야에서 일정 부분 그 성과가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자, 그런 얘기면서 남북 적대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 비교할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군사적 긴장 완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남북 화해협력 일시적인 쇼로 이벤트성으로 할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것을 화해협력 이걸 제도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화해협력 중시 자 이거는 뭐 저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그러나 결과물은 180도 달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남북한은 지금 현재 대결이 첨예화되어 있고 이제 북한은 또 6차례에 걸쳐서 핵 실험하면서 핵무장한 상태고 그리고 군사 도발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자 7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저렇게 교류 협력을 잘해서 전부 통일까지 이어졌는데 우리는 1945년 분단 당시에 그 동서독보다도 훨씬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서독하고 남북한이 똑같이 화해 협력을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수용하는 척의 차이다. 그러니까 동독하고 북한의 차이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독에서 동독에 대해서 차관을 대열하면 동독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in good faith 선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그 자동 소총 장치 철책선에 그 설치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전부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인적 교류 협력 이런 데 장애물들을 전부 치우려고 노력을 하고 반면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어떤 무슨 뭐 지원을 하고 뭐 하려고 그래도 북한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핵실험으로 응답하고 라켓 테스팅으로 응답하고 프로보케이션으로 응답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독 같은 경우는 자 물론 뭐 서독에도 적개심도 없고 그 다음에 동독의 안보는 그 서독과 마찬가지로 WTO 이제 서독은 나토 동독은 이제 WTO에서 관리가 됐고 아까 얘기대로 CSC 헬싱키 파이널 액트에 전부 서명도 했고 그래서 국제적 그 스탠다드에 동독 지도부는 대단히 익숙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단히 이성적이다. 북한은 완전히 비이성적 폐쇄적 공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부터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자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 평양에서 온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문제는 지금 북한 김씨 황제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정책의 핵심은 자 북한 김씨 왕조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고 자 수차의 그런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제2 등소평이나 제2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이제 한반도 통일의 그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 정책 지금 현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 대북 정책 그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대단히 매력적인데 화해 협력하자 평화지향 통일지향 대단히 매력적인데 그러나 상대방인 북한이 수용할 태세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그 제대로 대응 안 할 때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의 그 속도나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템포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권만 잡았다 하면은 처음부터 눈 뜨자마자 뭐 저 대북 그 평화 지향 정책 해가지고 완전히 막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으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야 뭐 너무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냐 굴종적이다 무조건 또 포주기로 일관한다 이런 비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북한 지도부가 존속하는 경우에 이 정책 시행을 유보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자, 북한 정부 지금 현재 김씨 왕조가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윌리 브란트 오스폴리틱 화해협력 진짜 이거를 지금 추종할 때가 아니다. 아데나우의 폴리테이 슈테하게 힘의 우위 정책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계승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우리 국력 신장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할 때다. 자, 그래서 만약 북한의 이제 레짐 체인지가 됐다. 김씨 왕조가 끝나고 수차의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자, 그야말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그 정권이 도래를 만약 했었다 하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 대북 정책 과제는 아주 명확하다. 첫 번째, 자, 안보 정책의 시각에서 대북 정책 과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군사적 긴장 완화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나 어떤 군축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서로 신뢰 구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WMD 핵 문제 포함해서 이 개발하는 거 이걸 반드시 저지시키고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정책적인 시각에서 그 대북정책 목표는 과제는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해협력 이런 거를 이제 확대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독일처럼 자 70년대 중반부터 제도화시키고 자 그러면서 전부 이런 것들을 그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북 정치 경제 공동체를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북한 정부가 완전히 지금 현재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짐 체인지의 구일 협력을 통해서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자. 이 태제는 제가 볼 때 100% 맞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아까 그 오스폴리틱 필리프한테 나왔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오스폴리틱 이것도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 헬무 콜도 이거를 전부 일관되게 전부 추진을 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노력들이 무려 40년에 걸쳐서 동서독 간에는 지속이 됐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그 결실을, 그 과실을 언제 따냐? 89년도에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교체하고 통일 문제가 정치 의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무역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1년 내에 전부 통일로 이어졌다. 그런 교류협력 이게 40년, 그 다음에 통일은 1년 걸렸다. 이런 거를 우리가 독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89년, 90년도에 그 당시 막 그 소용돌이 나고 할 때 우리 국내에서도 대단히 들떠가지고 이제 급변 사태에 대비한 통일 그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을 바라보면서 89년, 90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하는 동독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산주의하는 북한도 곧 조만간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될 거다. 우리 주도로 이런 그 환상을 가졌는데, 자, 이것은 큰 오류다.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그 아까 얘기대로 경제 통일, 사회 통일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안 되고 있다. 80고지를 아직 못 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40년 동안 분단 격차를 30년 만에 치유하는 게 대단히 불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째 분단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동서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동서독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이제 그 대북 전략 방향을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떻게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류 협력 팩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정권 교체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씨 왕조가 끝을 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제 변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체제 전이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체제 붕괴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큰 그 스펙트럼에서 전략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전 시사점, 동서독 교류협력이 한반도전 시사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동서독 입장에서 볼 때는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동독 체제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서독 뭐 동구나 동독 주민 동독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이 동독 이 체제에서는 못 살겠다. 해방되길 희망을 했고, 그러나 이제 동독 그 체제가 저절로 붕괴가 되고 나토나 그 서독에서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었는데도 저절로 붕괴되면서 동서냉전으로 이제 이어졌다. 종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그 사실로부터 이제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이 앞으로 만약 레짐 체인지 이후에 교류 협력이 만약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자, 물론 남북한 간의 어떤 이지성 이것도 해소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도 기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경제 체제 적응력 이런 것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한테 한국 사회가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그 살아야 될 그런 체제다 이런 동경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우리가 강화하다 보면은 북한 사회를 그 개혁시키고 개방시키고 민주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할 거다. 그래서 북한 경제 한국 예속과도 촉진할 수 있고, 또 덩달아 북한 사회가 북한 경제가 계속 점점 안정화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될 경우에 교류협력돼서 발전될 경우에 북한 주민의 어떤 이런 대량 남하 사태 이런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또 북한 지역의 산업 동공화 현상, 그다음 북한 남한의 그 노동시장의 혼란, 뭐 지금 현재 통일 초기에 동서독이 겪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남북한은 동서독 그 1945년 분당 당시 그 당시의 교류 협력 수준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훨씬 못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동서독은 초기에 이미 경제교류, 교통교류, 우편통신 뭐 이런 것들 분단 직후부터 됐다. 분단 직후부터 이제 허용이 됐다. 분단 직후부터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남북 관계가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45년 동서독보다도 훨씬 악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동서독 쟤들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게 동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문제가 전혀 교류 협력에 걸림돌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은 서독에 대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안 했고, 그냥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무슨 뭐 핵 개발을 해서 약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된 반면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동서독 그 교류 협력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말씀드린 건데, 차관을 이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요것이 지금 현재 자동 소총인데, 동독 지역에서 그 일방적으로 설치한 그 철조망의 그 자동 소총. 그러니까 예컨대 동독 주민이 그 서쪽으로 그 탈출을 감행할 경우에 만약 여기서 이제 감지가 되면 그대로 사살하는 그런 그 자동 소총인데 54,000여 개를 동독 정부가 이제 그 감사의 표시로 전부 철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북한 핵 문제, 이 안보 문제가 걸림돌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핵 문제, 그 다음에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 해결이 안 되면 남북한 간에는 교류 협력이 죽었다 깨도 진전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100번 나와봐야 무슨 뭐 대북 포용 정책하고 교류 협력 해봐야 이거는 전혀 맥히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거는, 또 평양 지도부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지금 북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삼중고나 경제난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대외 개방이 필요하고 교류 협력이 필요한데 이 파트너로 지금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나설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자금난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그 인프라 그 개선 사업안에 투자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북한 지도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짐 체인지 이후에 이제 자 북한이 들어섰다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북한은 이제 통일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좀 더 경제적으로 강력한 그런 북한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그 컨셉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독일 통일이 우리한테 주는 큰 그 교훈인데, 이제 독일과 한반도 통일 여건을 비교하다 보면은, 자 사실은 89년도 그 당시에 그 동독의 GDP는 자 서독의 한 10% 정도 됐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동독 인구는 서독 인구의 약 한 4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독 인구 4명이 동독 인구 1명을 먹여 살리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2021년도 한반도 상황은, 자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GDP의 5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너무 차이가 나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인구수는 이제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2명이 북한을 1명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나 경제력 격차를 보면 훨씬 더 이제 동서독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파이가 국력이 얼마만큼 커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해서 우리가 국력 신장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는 독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류, 훨씬 더 많은 협력,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접촉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어서 그 독일 통일 30주년 교훈,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 관련해서, 자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경우, 자 이것이 과연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지, 또 날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